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 2위를 보유한 에코프로 그룹의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은 대규모 공급 계약 사실을 공시하기 전에 미리 차명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고 11억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2심에서는 징역 2년형이 내려졌고 그대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참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동안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적발하기도 정말 어려웠고 법원에서 검찰이 그 혐의를 입증하는 것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통화 기록이 남아있어도 정보를 주고받은 건 아니에요 라고 딱 잡아댔으면 됐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피고인들이 무죄를 받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정보매매에 경종을 울리는 신기원이 열린 겁니다. 또 하나 웃지 못할 풍경도 펼쳐졌는데요. 이 판결이 내려진 직후 법정 방청석에서 이런 대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동채 회장 구속됐어. 주식 빨리 팔아야 돼. 정보매매 때문에 에코프로의 회장이 구속됐는데 그 자리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 법정에서 주식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세상이 참 요지경이죠. 5월 12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오늘 벌써 금요일이네요. 안녕하세요. Y스트릿 이대호 편집장입니다. 원탁의 기자들이 찾아가는 날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지가 3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산업, 금융, 직장, 가정 모든 풍경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또 제자리로 돌아온 것들도 많고요. 정부가 어제 사실상 코로나 사태의 종료를 선언했죠. 그 긴 터널을 여러분은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오늘 그 소회와 앞으로의 변화 이야기도 같이 나눠볼게요. 또 올린다 말만 계속 나왔던 전기요금 인상 발표가 또 미뤄졌습니다. 서민들의 물가 부담 그리고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 사이에 아직도 뾰족한 해법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여름이 벌써 다가오고 있는데 이 전기요금 행방 어떻게 되는지 한번 논의를 해볼게요. 자, 오늘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경제상식 퀴즈 잘 들어주세요. 저는 이거 제작진에게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는데 문제 안에 답이 있더라고요. 잘 들어봐 주세요. 일부 미용실이나 학원, 헬스장, 수영장, 태권도장 사실은 이걸 제대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방문을 해야만 가격을 알 수 있고 사전 고지 없이 가격 조건이 바뀌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라는 순기능이 있는데 다만 또 이게 고객 믿기용이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서비스 가격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제도.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 이거를 5글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6글자도 괜찮습니다. 예. 무슨 제도, 이렇게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그거 어렵다니까요. 보통 이 오프닝이 끝날 때쯤에 정답이 이제 선착순으로 확 막 들어오거든요. 6099님. 예. 6099님이 먼저 보내주셨구나. 근데 평소보다 조금 늦었어. 어려웠다니까요. 자, 오늘 원탁의 기자들 세 분은 혹시 이거 정답 아세요? 네. 말하면 안 되죠.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데 알 것 같아요. 좋습니다.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2대12 권소영 기자, 알고란의 고란 경제전문기자 세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208일이나 지났어요 벌써? 정말. 코로나 팬데믹 진짜. 이후에 이게 종료 선언이 되기까지 정확히는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적용이 네네. 되는 건데
일상적인 관리 체계 전환. 뭐 쉽게 말하면 코로나 종식 선언이 된 거죠. 3년 4개월이 지났는데 여러분의 일상도 많이 변했죠. 그 사이에. 변했다가 다시 돌아온 것도 있고. 그랬죠.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했고요. 어떻게 불과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한 2, 3년 전인데 생각해 보면 초반의 기억이 벌써 많이 사라져 있던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가족들하고 식사 가면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 당시에 막 QR코드 찍고 처음에는 명부에다가 전화번호하고 개인정보 적었다가 이걸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던 것도 다 없고. 외부 노출되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출근하면서도 그 지하철에서 저 마스크 안 쓰고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주변 돌아봐도 안 쓰신 분들 꽤 계시고, 그러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활하는데도 변화가 좀 있었고요. 저녁 자리가 일단은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이에 많이 줄고, 또 뭐 2차, 3차 뭐 있었던 것들 거의 사라지고, 지금은 거의 2차 가면 길게 가는, 그래서 12시 이전엔 대부분 끝나는 자리가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실제 생활의 변화에서 느끼는 것들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많이 변했죠. 고랑 기자. 왜냐라고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그 이른바 정규 직장을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른바 집단보육과 공공보육 시스템이 다 무너졌어요. 다 집에서 케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통의 경우 이제 맞벌이 경우 학교를 보내고 그다음에 학교 끝나고 나서 이제 맞벌이 하는 엄마들이 방과 후 수업까지 꽉꽉 채워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이제 봐주시는 분이 오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게 굴러가게 촘촘하게 계획을 세웠거든요. 근데 갑자기 학교를 안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초반에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엄마가 시골에서 올라가셔가지고 애들 봐줬어요. 근데 그것도 뭐 일주일, 2주일이지. 이게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니까 이제 엄마도 힘들어지시는 거죠. 다시 보내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시간을 약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뭔가를 해야지만 이게 굴러갈 수 있게 됐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그 중에 하나 굉장히 큰 부분 기여한 게 내가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만든 게 바로 이 코로나죠. 저는 약간 근무 형태에 있어서 변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지는데, 권소영 기자. 저희 예전에 재택근무하면 그건 완전 근태불량이었어요. 아, 지금 네. 참고로 권소영 기자는 데스크입니다. 데스크. 아, 마인드가 부장님. 달라요. 아, 부장님. 아니 그래서 예전에 보면 약간 이제 느낌이 오는 이제 선수들 있잖아요. 네. 후배들 중에 뭔가 보고가 얘 재택인 것 같아. 그러면 그런 식으로 야 너 있는 기자실에서 유선 전화로 내 핸드폰으로 전화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유선 제일 전화가 싫어했던 찍히잖아요. 아, 권 부장님, 권소영 부장님.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재택근무가 너무 당연해져서 저희 부서도 아침에 한 8시 그 정도부터 이제 보고를 올려요. 단톡방에. 예. 뭐 근데 다 이제 고정돼 있어요. 재택근무 이후 점심 어디, 뭐 오후 어디 약간 이런 식으로 재택근무는 디폴트예요. 그리고 뭐 증권가 기자실도 사실은 증권 유관기관 이런 데들은 코로나 되게 심했을 때 잠깐 빼고는 이제 다 열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 들어서는 증권사 기자실도 조금씩 이제 문을 열고 있는 분위기긴 한데 문 열 때 이제 다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하나, 기자들이 너무 빡빡하게 이제 자리가 기자실을 모자르면. 리오프닝 했을 때. 네, 근데 기후였어요. 안 온다는 거예요. 저 어저께도 사실은 이제 뭐 이 금투협의 기자실 한번 가봤는데 네. 빈자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면 이게 너무 오랫동안 기자실에 안 오는 게 익숙해져 있어서 이제 카페에서 근무하거나 집에서 근무하는 게 익숙해지니까 기자실에 가는 게 약간 어색하다는 거예요. 아, 예전에는 금융투자협회 기자실은 진짜 자리가 그렇죠. 모자랄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많이 왔어요. 이쟁탈전이 굉장했었죠. 그 맞아요. 당시에는 맞아요. 거기서 업무를 맞아요. 했어야 되고, 거기서 기자들끼리 대화하면서 맞아요. 취재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매체에 누구 기자를 사귈 기회도 없고 내가 누구랑 통화하는 게 뭐 이제 들리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MZ 세대들이 있잖아요. 요 코로나 시기에 입사한 선수들은 기자실에 가는 게 무섭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아, 우리 권 부장님 같은 분들 계시고.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장례식장 갈 일이 있었는데, 장례식장이 병원 안에 있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저를 깜빡하고 마스크를 안 쓰고 간 거예요. 원래 병원 갈 때는 그래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네. 근데 갔는데 안 쓴 사람들이 꽤 있고, 안 써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진짜 인식도 좀 많이 바뀌었나 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이제 병실이 있는 병원은 마스크를 써야 하기는 하는데, 그 외에는 뭐 약국 같은 데도 다음 달 1일부터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권고로 변하죠. 권고로. 증시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실 팬데믹 이후에 그나마 뭔가 막 불타오를 정도로 좋았던 거는 증시였지 않습니까? 2020년부터 막 거의 사실상 막 제로금리 되면서 그때 이른바 동학김이라는 표현도 그때 만들어졌고 서학김이라는 표현도 나왔고,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들은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저도 김치현 사실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동학개미라는 게 가장 이 기간에 인상 깊었던 사건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처음 터졌을 때는 이게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들이 좀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주가 떨어지고 할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거 떠올리면서 두려움이 시장을 지배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 시장의 유동성이라는 힘이 발휘되면서 주식이 급등하고 그때를 또 이 젊은 세대들이나 주식을 하지 않던 분들이 참여하면서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 뭐 운동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으로 진입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그 현상을 보면서 주식이 대중화되는 거에 대한 뭐 반가움도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또 뭐 주가가 조금 빠지면서 사람들의 뭐 허탈감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에 대한 오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서 이 기간에 있었던 가장 인상적인 거는 어쨌든 주식시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진입했던 것. 그게 꼭 유동성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 말고는 내가 돈을 벌 수 없구나라는 뭐 긴박감에 그러니까 주식시장, 막 주택시장으로 자산가치 갔다. 올라가니까. 네. 결국에는 그 젊은 세대들이 뛰어드는 모습 이런 것들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죠. 그 투자 시장이라고 하는 게 주식시장도 그렇고 어디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막 무슨 체육관 같은 데 모여서 막 하는 게 아니라 다 이제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그렇죠. 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투자가 많아졌다는 걸 표현하는 이제 짤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어요. 네. 저는 거기서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새롭게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투자를 하지 않던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약간 주식 너무 위험한 것 같아 무서워라고 하니까 그때 골랐던 종목이 삼성전자예요. 왜? 대표종 한국의 대표 네, 기업이니까. 그래서 그때 돌았던 짤 중에 저는 제일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 그 어떤 MC가 그 이제 뭐 그 MC가 마이크를 잡고 있으면 뒤에 그 수많은 막 그 대중들이 그 밑에 깔려서 광화문 광장을 꽉 메운 그런 장면을 패러디해서 MC가 자 지금부터 삼성전자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막 소리 지르는 이 짤이 그 동학개미 운동을 상징하는 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정보 유통속도가 엄청 빨라졌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이제 블로그라든가 이 뭐 텔레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 이제 유통속도가 빨라지니까 저는 이 포모 현상이라는 게 사실 이번 동학개미 운동 때 더 심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포모라는 게 뭐 fear of missing out 이래서 나만 뒤처지거나 뭐 소외돼서 있으면 뭔가 조금 두려워지는 그래서 이제 따라서고 뭐 이런 현상인데 이 포모 증후군이라는 게 특히나 이 약간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정보 유통 플랫폼의 이제 발달과 함께 더 심해진 거 아닌가 싶은데 뭐 아까 이제 삼성전자를 주로 많이 샀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96,800원까지 이제 찍고 쭉 떨어졌잖아요. 지금 6만 원대인데 그때 막 여기 96층에도 사람 있어요. 살려주세요. 약간 이런 짤도 많이 돌았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삼성전자를 되게 고점에 산 사람들의 약간 애환 이런 것들이 담은 짤도 많이 있었고 이때 또 벼락거지란 말이 조금 생기기도 했었잖아요. 급격한 자산 이제 가치 상승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이거는 뭐 이제 비단 증시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더 크게 불거지긴 했었는데 이 벼락거지라는 말도 참 우프다, 슬프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제가 그 와이스트릿에서 그 쇼츠라고 짧은 영상 만든 게 있는데 조회수가 200만 회를 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성전자를 사면 안 되는 이유라는 약간의 좀 어그로성이 있기는 한데 그 취지는 그거였어요. 그냥 준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우량 주니까 장기 투자하면 되겠지라고 삼성전자를 사는 것. 그거는 정말 저는 잘못된 거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거였는데 당시 뭐 동학개미 운동 다 좋았습니다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실전부터 뛰어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 안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유동성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지만 경제는 막 꼬라박고 있는 상황에서 안 좋은 상황에서 돈의 힘으로 갔던 굉장히 특이한 그렇죠. 상황인데 이때 처음 진입한 이른바 동학개미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 이게 시장이라고 하면 오르는 거구나라는 경험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반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의 하나의 반작용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네. 보는데, 그러니까 거품이 빠지는 화려한 유동성의 잔치가 끝나는 물을 이제 저희가 또 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좀 양쪽이 다 인상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동학 운동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 끝물이 빠지면서 나타나면 부작용들을 경험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는 경기가 빠르게 그 충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유동성을 엄청나게 공급을 했고 그 영향으로 자산 가치가 급등을 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로 엄청나게 나타났고 그래서 또 긴축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자산 가치도 큰 충격을 받았고 이게 여기까지가 현재죠.
우리 이제 미래를 좀 알고 싶은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기준금리를 너무 많이 올렸잖아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그 기준금리는 미국으로 보면 일단 끝물에 왔다. 그러니까 올리는 건 끝물에 왔다라는 게 뭐 며칠 상간에 있었던 얘기 중에도 가장 많은 얘기고요. 그래서 5월을 끝으로 미국은 기준금리를 동결적으로 당분간은 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고, 그리고 나서 시장의 기대는 뭐 4분기쯤에 미국이 금리를 좀 내리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미국의 당국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약간 혼재된 정부 속에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유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은 이제 끝물 쪽으로 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시장이 풀렸던 이 돈들을 다 회수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당면 과제가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도 결국에는 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 그리고 돈을 많이 빌려놨던 상황에서 이게 연체율이 치솟는 현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그나마 조금 나을 것이냐, 아니면 진짜 이거보다 더 힘들 것이냐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3123님이 코로나 한참 창궐할 때 지하철역 다 와서 마스크를 잊은 거 생각나서 집까지 뛰어갔다 온 일이 생각납니다. 주머니, 가방마다 마스크 몇 개씩 가지고 다닌 추억이 생각나네요. 벌써 이제 추억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박미영님은 마기꾼이라는 단어도 생각나고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화장만 하고 다니는 사람도 많았죠라고. 최근에 보니까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막 색조 위주로 하는 기업들. 그 영향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팬데믹 당시 또 그걸 벗어나고 있는 과정을 여실히 숫자로도 보여주는 기업들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그 팬데믹 당시에 그거를 수혜를 갑자기 확 받던 산업들도 있고, 그렇죠? 리오프닝이 되면서 그게 확 꺼져버린, 거품이 꺼져버린 쪽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배달이죠, 배달. 배달. 네, 배달. 사람들이 다 밖에서 외식 못하니까 다 시켜 먹는 걸로 바뀌었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누가 최저 임금의 기준은 라이더로 벌 수 있는 돈보다는 많아야지 온다. 아니면은 안 간다. 왜 라이더로 벌 수 있는 게 약간 최저 임금의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약간 일부 종편에서 하는 고등학생인데 이제 아기를 낳아가지고 하는 그런 예, 프로에 프로그램. 보면 남자 애들의 직업이 하나같이 다 라이더라는 거예요. 왜? 아무 기술이 없어도 오토바이만 탈 수 있으면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배달이 그만큼 이제 많은 라이더가 필요할 정도로, 그리고 택시가 부족해질 정도로 택시 기사분들이 다 라이더로 옮겨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정도로 엄청난 호황을 이뤘는데, 플랫폼 서비스를 당연히 다 호황을 이뤘죠. 그런데 이제 리오프닝이 되니까 이제 좀 나가서 먹자. 그리고 배달료가 너무 한계치까지 오르다 보니까 야 이제 이거 이 가격 내고는 못 시켜 먹겠다. 이런 수준에 와서 앱을 삭제한 사람들이 뭐 부산시 인구만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확실히 많이 권소영 줄었어요. 기자. 배달 거래 앱도 3월 수치로 보면 2조 한 1,000억 원 정도라서 전년 대비로 한 13% 줄었고, 뭐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이런 거 보면 배달 앱 3사 있잖아요.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보면 이제 한 12% 정도 전년 동기 대비로 줄었거든요. 근데 뭐 배달앱도 그렇지만 뭐 OTT 산업도 마찬가지로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이제 신규 가입자가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1분기 신규 가입자 수가 한 175만 명 정도 되던데, 이게 전망치가 241만 명이었으니까 그걸 한참 하회한 거고, 뭐 국내 OTT 업체 죄다 적자더라고요. 뭐 작년에 티빙, 웨이브 이런 데 다 1,000억 원 이상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왓챠도 한 500억 원 정도 이상 영업 적자 보였고, 그러니까 일단 이제 뭐 풀리니까 밖에 나가서 영화도 보고, 그렇죠. 안에서 이렇게 OTT 볼 필요 없이 밖에 나가면 놀거리들이 너무 많아졌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가입 수요가 많이 줄기도 했고, 인테리어 사업도 엄청 화랑이었는데 사실 인테리어라는 건 한 번 하면 한 10년 후에 다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겪으면서 이제 집에서 일하다 보니 막 보여요. 막 저것도 고치고 싶고 이것도 고치고 싶고, 거기다가 이제 주택 거래가 굉장히 이제 많아졌으니까 이제 이사하는 김에 이제 고치고 막 이랬던 건데, 이게 한번 고치고 나면 이제 다음 사이클을 기다려야 되니까 인테리어 업체들도 많이 좀
이제 이 위축된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반면에 이제 항공노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행업 이런 것들은 다시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이게 코로나 일상 회복이 되면서 이제 코로나 때 흥했던 산업들은 다시 조금 이제 위축되고 코로나 때 위축됐던 산업들은 다시 흥하는 게 이제 보이긴 하는데 사이클처럼. 그래도 네. 코로나가 바꿔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간에 대한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지금 아까도 재택근무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이 업무 효율에 그렇게 차이가 안 나니까 재택근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기업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이게 사실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는 맞았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이 됐던 거거든요. 실제로 재택근무를 시키면 일의 효율이 날까? 혹은 유연근무제를 하면 이게 제대로 돌아갈까? 이랬던 고민이 코로나 때문에 강제로 해보니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괜찮았다는 거죠. 사실 네. 출퇴근하면서 길에서 뿌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뭐 직주 근접이 안 되는 분들의 이제 이 출퇴근하면서 버리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거를 줄여줄 수 있다면 일의 효율이 좀 높아질 수 있고 이게 코로나 기간에 증명이 되니까 사실 요새 보면 대기업들도 여기서만 일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거점 오피스들을 되게 많이 이제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유 오피스들이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뭐 좀 차고 오히려 이제 뭐 빌딩 수요들 오피스 뭐 이제 공실률 이런 것들은 코로나 일상 회복이 됐는데도 의외로 안 올라오는 그러니까 공실률 같은 게 좀 낮아져야 되는데 의외로 여기는 좀 더딘 게 이 근무 행태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직장인으로서는 조금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 고란 기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유튜브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유튜브 수익이죠. 광고 수익이 많이 줄었어요. 아 그런가요? 일단 아니 근데 그게 그 뭐 구독자나 아니면은 그 뷰가 줄어든 저는 개인적으로 영향도 있지만 그보다는 유튜브가 정책을 뭐 바꿔가지고 덜 주게 만들었대요. 그것도 있고 근데 그거는 그 유튜브 측에서 공개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서 일단 첫 번째는 경기가 둔화되면서 기업들이 광고 예산을 좀 줄이기 시작을 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이 온라인 콘텐츠를 소비를 좀 덜 하게 되는 이게 우리가 것도 있고. 그 비정상의 정상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비정상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정상화라는 게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정상과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의 정상이 똑같을 것이냐. 그거는 맞습니다.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까 권소영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적응을 해야죠. 또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자영업자나 사업하시는 중소상인들도 힘들어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계속해서 좀 저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 또 이자 상환이라든지 원금 상환 좀 늦춰주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표는 째깍째깍 지나가고 있고 상환 시기는 도래하고 있고 특히 9월 말 10월 초 되면 상환할 금액들이 좀 많이 몰려온다. 네. 이런 보도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혹시나 이게 부실로 이어지진 않을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능성이 높죠. 이게 사실 걱정이죠. 걱정입니다. 네.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바로 유예해 주던 거를 다 상환하라고 해버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정부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뭔가 여기에 보완책을 넣고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5대 은행 지금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대출 잔액이 37조 원 정도가 되고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지금 대출 잔액은 312조 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연체율은 지금 0.39%까지 올라가 있고 국민은행 내에서만 보면 그럼 이게 전체 대출에 대한 연체액이지 이게 특정 아까 말한 계속 상환을 유예해 주거나 뭐 이쪽 연체율은 사실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유예를 해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9월 달에 진짜 아까 얘기하는 정상화를 하자. 그래서 바로 상환 압박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연체율은 치솟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이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대책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코로나는 과정이죠. 끝났잖아요. 코로나가 끝나서 자영업자들도 일상 회복이 되고 이게 장사가 잘 돼서 벌어서 갚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일단 경기가 좀 안 좋아요. 안 좋은 데다가 인건비 올랐죠. 월세 올랐죠. 나가는 비용들이 많으니까 이제 남는 것도 별로 없고 거기다가 이제 중요한 건 금리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처음에 빌렸을 때에 비해서 갚으려고 보니까 이자 금액, 그러니까 이자로 갚아야 되는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고 그래서 이게 고스란히 연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특히 뭐 1금융권은 뭐 대손 충당금도 많이 쌓아놓고 연체율 자체가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높진 않아요. 숫자 자체만 놓고 보자면. 근데 저축은행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1분기 봤을 때 저축은행 평균 연체율이 5.1%입니다. 평균이 5.1%라는 얘기는 어딘가 위험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게 이제 그 구조적으로 약간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약간 걱정인 상황입니다. 6772님이 교습 학원을 운영 중인 개인 사업자입니다. 코로나19로 거짓말처럼 수입이 제로, 생활비도 못 벌어보는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생애 첫 내 집이었던 집도 팔았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희 아이들에게도 많은 상처가 됐고요. 지금은 성공 예감 들으면서 여전히 화이팅 중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6772님 그래도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힘내십시오라는 응원이 아닙니다. 커피 쿠폰. 커피 쿠폰도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개 주세요. 여러 개. 다행입니다. 커피 쿠폰도 하나 있습니다. 저희 그 경제상식 퀴즈 아까 문제를 내드렸는데 그 매장이나 홈페이지에 이용 요금, 환불 기준 등을 이제 공개적으로 알려야 되는 이것을 말합니다. 서비스 가격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제도.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인데 이게 오답이 많습니다. 제가 쭉 불러드릴게요. 이 중에 정답도 있으니까 8687님이 정찰제, 9079님이 사전 예약, 3101님 가격 공시, 6099님 가격 표시제, 하정환님 소비작가, 황교승님 얼마예요? 동승환님 그분 사전 드립시다. 고지제, 얼마예요? 드립시다. 박유진님 서비스 가격, 4876님 엿장수 맘대로. 아까 5자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5자도 되고 6자도 네. 됩니다. 예, 제도 혹은 제 이렇게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김준호님이 스튜디오 안이 독서실 같네요. 보기 좋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인가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의견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원탁의 기자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까요? 이 예상대로라면 어제쯤 이 전기요금이 결정돼서 발표가 됐어야 했는데 다음 주 이후로 또 미뤄졌습니다. 잠깐만요. 저 이 장면 꿈에서 본 것 같은데. 아닌데 지난달에 봤나? 지난 분기에 봤나? 연기하시는 겁니까? 이게 조금 어색했어요. 아니 왜냐면 우리가 다른 것도 다뤘던 꿈꾸고 이슈고 계세요? 했던 말이고 전기요금 결정이 또 미뤄졌습니다를 지금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어요. 메소드 연기였군요. 아니 이거 인상하는 것 자체는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왜 또 자꾸 미뤄지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욕 먹을까 봐. 눈치를 엄청 그러니까 보고 너무 있는 약간 거죠. 야 우리 올려야 돼. 그래서 바로 올리면 뭐야 이렇게 힘든데 물가 지금 공공요금 인상발 물가 다시 건드리는 거냐 라면서 이제 여론이 나빠질 테니까 정말로 우리가 고민하고 여러 가지로 막 방편을 막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메소드 연기를 하고 그쵸? 있는 거네요. 그죠? 불구하고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한전의 자구책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힘드니까 가격 올려야겠어요. 그래 그 방법도 방법인데 그거 외에 너네가 지금 내고 있는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와봐. 그래야 정부 입장에서도 국민을 좀 설득할 수 있어라는 걸 계속해서 외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 같은 경우에도 알짜 자회사들 판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아트센터부터 시작해서 그냥 발전사들 말고 부동산 부동산 가치 있는 것들 매각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몇 개를 더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라는 방안으로 좀 시간을 조금 벌어놓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구책을 갖고 왔는데 저는 거기서 이 자구책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한전의 적자 문제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느냐는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달래줄 수 있는 자구책이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X보다 그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자구책이 뭐냐면 바로 임금 동결 및 삭감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건 한국전력이 뭘 잘못해서 자구책을 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국제 유가라든지 원체 에너지 맞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자기네가 연봉을 많이 올려서 적자를 많이 보고 있다가 아니라 대외적인 요인 때문인 건데 이 자구책도 사실은 한두 번인데
맞아요. 자꾸 뭘 자꾸 하라고. 말씀드린 대로 자구책이 정말 실질적으로 뭔가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도 이렇게 뭐 허리띠 졸라매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한전이 원래 갖고 온 자구책을 보면 처음에는 임금 동결 및 삭감에 대한 얘기도 없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첫 번째로 낸 게 뭐냐면 3급 이상은 깎겠다라고 했는데 다시 돌려보냈어요. 왜? 3급까지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다 그렇게 고연봉을 받는다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으니까 아니 힘들다면서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왜 니들은 꼬박꼬박 성과급 챙겨가고 그렇게 높은 연봉을 받느냐라는 반감이 있는 거예요. 그 반감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걸 갖고 와라. 라는 게 진짜 요구겠죠. 공기업이니까 그런 책임도 있는 건데 다만 한전이 이제 알짜 부동산들도 이제 막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부동산 경기나 유동성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좀 싸게 팔아야 될 테고 그러면 나중에 이걸 잘 갖고 있어서 잘 키워서 파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 언발의 오줌 누기 아닐까라는 걱정도 돼요. 네, 그 말도 맞긴 맞는데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적자 규모가 크니까 급하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IMF 때도 알짜 자산들 다 외국에 팔았듯이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아까 뭐 고 기자가 얘기한 거 저도 동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자구책들이 사실 구조적으로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에 지금 어떻게 보면 원가는 비싼데 결국에 공급 단가는 싸다는 거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크게 건드리지 않고 일단은 국민들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부분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계속 자구책을 요구하는 건 분명히 있는데 이런 쇼잉이 없으면 뒤에 일을 못하기 때문에 정부도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이런 메소드 연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게 부동산을 팔 수 있으면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뭐 여의도나 서초구 이런 데들 부지가 변전 시설이 있는 부지들이잖아요. 그럼 이거 사실 혐오 시설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주변 시설보다 싸게 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통매각이 아니라 이제 분할 매각을 하겠다는 것도 이 시설 때문에 이제 팔기가 좀 힘드니 분할 매각을 하겠다는 건데 일단 제값 받고 팔기는 힘들 것 같고 팔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워낙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도 뭐 1인당 평균 성과가 보니까 679만 원 정도더라고요. 밖에라고 표현은 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이거 뭐 전체 이 인건 이제 성과급을 이제 반납하는 내용 이거를 다 계산을 해보면 작년 적자가 이제 32조가 넘었잖아요. 여기에 0.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 뭘 해결하겠다는 건 아니고 다 약간 달래기용으로 먼저 이제 제시를 한 건데 이것마저도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차관 인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산업부 2차관인데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이던 강경성 비서관을 산업부 2차관 그러니까 에너지 전담 차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게 일각에서는 문책성 인사다라는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그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자구책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없는 것만 갖고 오니까 뭔가 이거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문책성 인사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사실. 또 일각에서는 정승일 한전 사장이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도 나오는데 물론 이분이 이제 전 정부에서 한전 사장이 오른 분이어서 정치적으로 이게 또 다가서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적자가 이분의 탓은 아닐 텐데 이걸 또 매개로 해서. 지금 사실 정부 쪽이나 여당 쪽에서는 이전 정권의 원전 축소 정책이 한전의 적자를 키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맞물렸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주변을 두드려서 중심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지금 당장 핵심을 건드리기에는 사실상 지난해에도 전기요금을 너무 많이 올렸고 물가 부담에 대한 서민들의 어려움은 너무 크고 그렇다 보니 정부가 이런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서 다 하나씩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담당 장관도 교체하고 그다음에 사장도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한 번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인사까지 다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뭐 끝나면 요금 쪽으로 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 일주일 밀어놨으니까요. 그리고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 말씀 잘하셨는데 자, 자구책 나왔고 문책성 인사도 이루어졌고 그러면 이제 요금 인상인데 한전이 이 누적 적자 해소하려면 최소한 올해 한 51.6원 올려야 된다. 이게 분기당으로 곱하기 4
나누기사 해보면은 분기당 13원은 올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보도들 보면 한 7원 정도 오르지 않겠느냐. 절반. 이런 전망도 나오고 산업부 이창양 장관이 말하기를 많이 올린 뒤에 적게 올리거나 천천히 올리는 방법 등 고민 중이다. 이 사자성어로는 조삼모사 아닙니까? 이 어떤 방식이 좀 나을까요? 생각해 보자면. 근데 사실은 지금 이게 이번에 만약에 올리면 이게 올해 마지막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2분기도 거의 한 절반 정도 지났잖아요. 네. 이미 절반 정도 지나서 한전 적자는 계속 쌓이고 있는 와중에 인상 못했단 말이에요. 이제 3분기로 넘어가면 7월, 8월 이제 냉방비 폭탄 그쵸.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면 이제 또 못 올려요. 그리고 이제 그 4분기로 넘어가면 난방비 폭탄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지금 가스 요금도. 가스도 쓰긴 하지만 이제 전기로 난방을 하는 분도 있잖아요. 뭐 전기 매트를 하거나 뭐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이제 연말로 갈수록 이제 내년 총선 그죠. 생각하면 못 올려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인상이라고 생각하면 이번에 확 올려야 되는데 확 올릴 수 있는 상황이냐 그렇게 보면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근데 일단 한전은 뭐 작년에 32조 적자였고 올해 이제 오늘 이제 영업 실적 공개하잖아요. 네. 보니까 컨퍼런스 콜을 3시에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한 오후쯤에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오늘 실적 일단 발표. 예, 증권가 예상치로는 1분기에 5조 5천억 원 수준의 손실을 낼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이면 이제 올해에도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적자가 누적이 되면 지금 열심히 한전채 발행해가지고 이제 메우고 있잖아요. 한전채 올해 1분기에 발행한 것만 한 8조 정도 되는데 이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7% 늘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약간 시장도 망가지고 한전대로 누적 적자 쌓이고 이거를 2분기에 확 올려놓지 않으면 이제 연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한국전력이 이제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당장 손실을 너무 많이 보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채권 발행, 즉 빚은 더 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시장에서는 그래도 한국전력이 망하지는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한국전력에 또 돈은 몰리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네. 현상. 좀 왜곡이 많이 된다라는 거죠. 앞에서 뭐 가스요금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국가스공사도 미수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9조 원이었는데 1분기 합치면 3조 원 더 늘어서 12조 원에 달할 것이다.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돈. 그러면 전기요금 다음에는 계속해서 가스요금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데 물론 정부에서는 이걸 순차적으로 올리고 싶어 하겠죠. 근데 여름에는 또 전기요금 올리기 힘들고 겨울이 또 다가오면 가스요금 더 올리기 힘들고 그러면 여름에는 가스요금이라도 올릴 수 있을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고 정부가 그 가격의 인상 폭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걸 이미 윤 대통령이 한번 또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돼서 자재와 관련된 그렇죠. 발언을 한번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공기업들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을 좀 봐야 되긴 하겠는데 일단 좀 그 저희가 최종 단가 소비자들에게 가는 가격을 올리느냐 마느냐로 모든 이슈가 좀 집중돼 있는 게 사실은 또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기요금을 좀 얘기를 했으니까 한전 같은 경우에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다른 문제들이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와 관련된 큰 그림으로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 발전사에서 사오는 가격, 네. 도매가를 좀 민간 발전사들은 너무 높고 공공기업 발전사들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을 낮춰서 사고 있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간 발전사들은 지난해 이익이 한 2배 이상, 200% 이상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 상한제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 해결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최종 단가를 올리는 것도 지금 산업용과 주택용 가격의 차이 뭐 이런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논의가 있어야지 계속해서 소비자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건 다 싫잖아요. 네네. 사실 저희는 싸게 쓰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 공기업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한전이 상장은 돼 있어서 공기업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시장 혼란시키는 것도 사실은 상장돼 있어서 혼란시키는 거거든요. 빨리 상장 폐지해야 네, 돼요. 그러면 이걸 그냥 이참에 상장을 폐지하고 그냥 공기업으로 다시 가자. 맞아요. 예전에 한전을 공기업 그 상장을 시킨 이유가 한전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이 돈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는 차원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럼 차라리 아예 공기업화 다시 해버리자. 상장 폐지시켜버리자. 그러면
뭐 사채를 그 회사채를 발행하든 뭐하든 정부에서 다시 자본을 넣어서 깨끗하게 만들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게 상장돼 있다 보니까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논의하는 게 필요하지 계속 2분기에 올릴래 말래 조금 이따 올릴게 뭐 이것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죠. 지금 한국전력의 시가총액이 12조 3천억 정도 되네요. 근데 아마 정부가 그 절반 이상을 사야 되니까. 네. 그렇죠. 어차피 세금 지원해서 지금 여기저기다가 전기료 일부 지원해주고 뭐 이것 떼우고 저것 떼우고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돈을 여기다 쓰나 저기다 쓰나 비슷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거 보면 한국전력이 이제 자구책 한다는 명목으로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알짜 자산을 이제 싸게 파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감을 좀 보이시고는 있는데, 근데 또 반대로 그러면 그런 자구책보다는 전기요금을 더 많이 올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또 이제 서민 부담 측면에서 힘들어질 수도 있어서 그 양면성이 또 있다라는 것도. 근데 또 이게 간신히 잡아놨던 물가를 또 자극할 수도 있는 거여서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 저희 아마 데자뷰가 앞으로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몇 달 이 뒤에 이야기는 미리 좀 예약 날짜를 잡아놓을까요? 한 달 뒤에 할 수도 있겠고, 이 이슈는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다음번에는 또 올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평론을 좀 해봐야 되겠고요.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 알고란 고란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그 집안에서 편안하십니까? 소음이 없나요? 특히 층간 소음. 윗집에 쿵쿵대는 발소리, 의자 끄는 소리, 피아노 소리. 사실 이게 한두 번이면 모르겠지만 자주 반복되고 계속 되다 보면 또 그리고 또 새벽에도 이어지면 정말 많은 스트레스, 또 이웃 간에 뭐 폭행, 심지어 살인 이렇게도 이어지는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그 체험과 저널리즘을 합친 체얼리즘 시간,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도 이 층간 소음을 체험 아닌 체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남영도 기자가 어디 진짜 층간 소음이 심한 집에 가서 며칠 대신 살아보면서 네. 체험한 건가 보다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 집 이야기더라고요. 제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기간이 어떻게 됐던 거예요? 작년 봄에 윗집이 새로 이사 오면서 이게 시작됐고요. 어허. 새벽 4시인데 깬 적이 절대 없던 시간이거든요. 갑자기 불현듯 쾅 소리가 나서 강제로 눈이 떠진 거죠. 불을 켜고 측정을 해보니까 65.9데시벨. 이게 보통 대화랑 뭐 전화벨 소리 사이 정도래요. 이게 층간소음을 판단하는 기준에 39데시벨을 훨씬 초과한 거더라고요. 이 각성이 되니까 잠이 오지 않았는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뭐 쿵쿵 소리, 절구 뭐 찢는 소리, 도마에 칼질하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뭐 떨어뜨리는 쾅 소리까지 아주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을 한 거죠. 층간소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39데시벨. 네, 야간 기준입니다. 네. 예, 야간 기준으로. 근데 직접 측정해 본 게 한 65.9데시벨, 거의 66데시벨이 나왔다. 네. 근데 전에 사시는 분들이 윗집에 있었을 때는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없었죠. 않았었고. 네. 그래요. 조금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네. 들어보겠고. 일단은 이제 아래층 입장에서의 이야기인데 어떤 점이 제일 고통스럽던가요? 제일 불안한 거는 언제 이게 또 들릴지 모른다. 이 불안함이 계속 조용할 때도 심지어 조마조마한 거예요. 네. 그리고 제일 괴로웠던 거는 강제로 이제 새벽에 기상을 하니까 예. 깨면 이제 다시 잠이 안 오거든요. 그리고 남의 소리 때문에 잠을 내가 깼다. 이게 화가 나기 시작도 하고,
그러니까 일을 하는 동안에도 이제 낮에도 머리가 좀 뿌옇고 피곤하고 초점이 막 흐릿해지고 커피는 막 항상 투샷, 쓰리샷 막 이렇게 추가해서 먹고 잠을 못 자니까. 네, 입술이 옆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퇴근해서 돌아와도 뭐 계속 뭐 발 뒤꿈치 발망치라고 하죠. 네네네. 쿵쿵 찍으면서 다니고 뭐 집에서 한없이 예민해지고 편안해야 되는데 밥 먹는데도 막 신경이 곤두서서 체할 것 같고 아내랑도 이제 대화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계속 그 소리에 신경 쓰다 보니까요. 네, 순식간에 일상이 다 변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윗집 사람들이 이제 이사 나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게 시작됐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도마에 칼질하는 소리. 그렇다고 해서 전에 살던 사람들은 요리를 안 했을 리가 없고 의자도 안 썼을 리가 없고 그럼요. 걸어 다니지 않았을 리가 없는데 뭔가 차이의 정도가 달라졌다는 그렇죠. 거죠. 또 반대로 남영도 기자가 기사로도 표현을 했습니다만 귀가 트였다. 네. 더 많이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잖아요. 모든 소리가 다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예민해지니까 네. 기존에는 무시했던 소리도 더 들리게 그렇죠. 되는 심리적으로.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세세하게 들리기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이해해보자 하고 방어를 좀 해보려고 했어요. 이게 고3 때 이제 독서실에서 쓰던 귀마개 있잖아요. 이거를 쓰고 자고 또 뭐 바꿔보기도 하고 공사장에서 쓰는 뭐 귀 덮개 이런 거 있거든요. 네, 그것까지 샀는데 소용이 없고 낮은 소리라서 이게 파고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귀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백색 소음을 한번 덮어볼까 해가지고 뭐 비행기 소리, 뭐 유튜브 유땡에 뭐 유땡 빗소리나 음악 소리 같은 검색하면 거. 나오거든요. 네. 너튜브에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것도 다 뚫고 들어오고 뭐 심지어는 막 뭘까지 찾아봤냐면 가수들이 쓴다는 뭐 녹음 부스용 방음 부스 뭐 이런 것까지 찾아보고 그래요? 3달 넘게 지나니까 이성을 잃기 시작하고 윗집에 막 괴물들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정도였어요? 네. 남영도 기자 되게 침착하고 신중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성을 잃었습니다. 네. 아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단은 윗집하고 연락을 해보거나 찾아가 보기도 하는데 그 전 단계로 윗집에 어떤 현관문이나 엘리베이터에 좀 쪽지, 네. 양의 문을 좀 붙여놓기도 하잖아요. 다른 맞습니다. 기자도 쪽지를 좀 붙여봤다고요. 네, 처음 시작은 이제 최대한 정중하게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썼죠. 그러니까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죄송한데 새벽대 층간소음은 좀 너무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괴롭고 피곤하다. 네. 다들 잘 시간이니까 좀 주의해달라. 이렇게 남겼습니다. 새벽대라도 좀 조심해달라. 네. 좀 달라지던가요? 전혀 달라진 게 없었고요. 며칠 후에 또 다시 붙였는데 또 변함이 없어서 관리실에 연락을 했습니다. 네. 초등학생이 둘인 집인데 애들이 뛰니까 별 수 없다고 뭐 이해해달라고 했대요. 그리고 새벽에는 노모가 잠이 없어서 일찍 깨신다. 할머니가 계셔서. 네. 8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마치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어가지고 막 쿵쾅쿵쾅 네, 되는. 심지어 주말이었고 그날은 아예 밖에 나갔다 들어왔어요. 아예 밤늦게 들어와야겠다. 좀 괴로우니까. 근데 여전히 시끄러워서 위에 올라가서 초인종을 누른 거죠. 올라가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 남성분께 조용히 해달라고 했는데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도 달라지지 않아서 결국엔 112 불렀습니다. 결국은 네. 남영도 기자가 직접 경찰 신고까지 한 했습니다. 네. 본인의 집에서. 이게 윗집 올라가서 주의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누가 경찰. 네. 네. 돌아와서 그러니까 경찰하고 같이 올라간 게 아니라 경찰분이 네. 윗집 가서 대신 이야기를 해준. 대면하면 안 된다고 뭐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해 주셨고 근데 경찰분이 하신 이야기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이렇게 직접 올라가시지 마라. 이게 나중에 뭐 그쵸, 형사적 그쵸. 문제가 서로. 생길 수 있다. 맞아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사람이 이제 감정이 상할 수 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쪽지도 붙여봤고 직접 좀 주의를 요청해 보기도 했고 경찰에 신고도 해봤고. 네.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통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면은 보통 많이 하시는 게 층간소음 중재하는 환경부 이웃사회센터가 있고요. 예. 법적 대처 민사소송 거의 이 두 가지 방법은 남는데 이웃사회센터는 대기 시간이 좀 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효성이 떨어진다. 뭐 찾아가도 문 안 열어주면 소용없다. 이 문제가 있고 뭐 참고로 보복하는 뭐 우퍼까지도 검색을 막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스토킹법으로 처벌돼서 위험할 수 있고요. 그렇죠. 이게 기록을 꾸준히 해두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네. 뭐 관리실 민원, 뭐 경찰 신고 이런 게 다 증빙 기록이 되니까요. 그리고 집에서 녹음했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뭐 소음 측정 기록 다 모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웃 사이 센터 그리고 아니면 민사 소송으로 가는 방안.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남 기자? 윗집과 만났어요. 중재자인 관리실 직원이 참여를 해서 관리실 직원을 중재자로 끼고. 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나아지지 않으면 진짜 법적 절차를 밟을 거다. 소송 도저히 저는 가겠다? 견딜 수 없다. 예. 근데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윗집에서 다행히 그 다음부터는 좀 나아져서 이게 죄송하다고 한 다음부터는 좀 소음이 순하게 들리더라고요. 약간 심리적인 거예요?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감정으로 격해지는 경우도 있고 화해의 실마리가 안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다시 뭐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경우가 대부분 벽식 구조여서 막 벽을 타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데 대화만 하라고 하는 대책이 겨우 대부분인 거고 이제 와서 뭐 건설 층간소음 뭐 기준 강화한다고 해도 이미 지어진 아파트가 대다수잖아요. 그러니까 층간소음 가해자가 말을 듣지 않아도 강제로 멈출 수 있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실효성 있는 법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내용 증명을 뭐 꾸준히 보내고 집을 가압류하고 행동을 취하면 그나마 조용해진다는 변호사님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또 법원이 1년 동안 층간소음 피해로 고통받은 아랫집에 윗집이 1,500만 원을 배상하라 판결이 나왔거든요. 네. 이런 게 제일 좀 많이 나와야 되고 뭐 중재, 개인의 인내 이런 뜬구름 잡는 대책보다는 실효성 있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예 강제로 내용 증명 보내고 소송 가고 구체적으로 가야만 윗집에서 더 조심하게 그렇죠. 되는. 네. 물론 이거는 우리가 아랫집 입장에서 이야기를 맞습니다. 하는 거고 우리는 또 누군가의 윗집입니다. 서로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뭐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제가 우리 집의 바닥이 윗집의 천장이다. 이것만 생각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신경을 쓰면서 소리에 신경 쓰시면은 분쟁이 좀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 스스로도 집에서 슬리퍼를 신는 노력도 네, 해보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남영도 기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좀 어떻게 달라지는지 왕왕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머니투데이 남영도 기자와 함께 체열리즘 했고요. 저희는 2부에 다시 금세 다시 돌아오겠습니다.